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이종섭 주 호주 대사가 오늘 귀국합니다. 출국 11일 만으로 이 대사는 공수처의 신속한 조사를 촉구할 걸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가 비례대표 순번을 재조정했습니다. 호남과 당직자 출신을 홀대했다는 지적에 호남 사선 출신의 조배숙 전 의원을 당선권으로 앞당겼습니다. 정부가 의대 증원 2,000명의 대학별 배정안을 발표하자 의료계는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이겠다며 반발했습니다. 의료계 단체들은 밤늦게까지 대책회의를 열었고 그 결과를 오늘 발표합니다.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3차 추돌 사고가 발생해 4명이 다쳤습니다. 서울의 한 쪽방촌에서는 화재로 1명이 숨졌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가 현행 5.25%에서 5.5%인 기준금리를 또다시 동결했습니다. 연준은 올해 3차례 금리 인하를 시사했는데 이 영향으로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로 마감했습니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테라 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습니다. 몬테네그로에서 복역 중인 권 씨는 형기가 만료되는 이번 주말 국내로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 대사 임명 후 주요 공관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오늘 귀국합니다. 이종섭 대사는 귀국 후 한동안 국내에 머물며 공수처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종섭 대사 문제를 두고 벌어졌던 여권의 당정 갈등이 봉합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오늘 첫 소식은 권용범 기자입니다. 이종섭 주 호주 대사는 오는 25일부터 열리는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오늘 귀국할 예정입니다. 법무부의 출국 금지 해제로 지난 10일 호주로 출국한 지 11일 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공항에 모여 이 대사 즉각 해임과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앞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조사기일 지정 촉구서를 접수한 이 대사는 총선이 끝날 때까지 국내에 머물며 공수처의 신속한 조사를 촉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사의 귀국을 놓고 대통령실과 여당 내 입장이 충돌한 가운데 조기 귀국을 통해 당정 갈등의 불씨를 선거 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직접 이 대사의 귀국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황상무 수석 문제라든가 이종섭 대사 문제 저희가 결국 오늘 다 해결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갈등 상황을 의식해 당정은 운명 공동체란 점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의 결단으로 두 번째 윤한 갈등이 봉합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이지만 여당 내 수도권 출마자를 중심으로 이 대사 자진 사퇴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불씨가 여전하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정치권 소식은 잠시 후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5차례 연속 동결했습니다. 다만 올해 안에 3차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는데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종락 특파원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올해 두 번째 정례회의를 마치고 기준금리를 5.50%까지로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The FOMC decided to leave our policy interest rate unchanged and to continue to reduce our securities holdings. 지난해 9월에 이어 5회 연속 기준금리 동결로 우리나라와의 금리 격차도 최대 2%포인트를 유지했습니다. 이번 기준금리 동결은 시장의 전망과 일치한 것으로 올해 연말 기준금리는 4.6%로 예상하면서 세 차례 금리 인하 구상을 확인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이후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션 2% 목표로 가는 길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습니다. The committee wants to see more data that gives us higher confidence that inflation is moving down sustainably toward 2%. I also mentioned, and we don't see this. 과거처럼 금리를 섣불리 내렸다가 다시 올리는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차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Nothing hurts more quickly, more painfully than higher gas prices. If they move up much more from here, it's going to start to do some real damage. 뉴욕 증시는 금리 동결로 다우와 나스닥 지수 모두 1% 이상 올랐고 우량 기업주 중심의 S&P 500 지수까지 포함해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연준이 올해 세 차례 금리 인하 구상을 여전히 유지하면서 6월 이후에 연속 인하 가능성에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어제 일본 해역을 지나던 우리나라 선박 한 척이 전복됐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11명 중 8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는데요. 사망자 명단에는 우리 국민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거친 파도 사이로 뒤집힌 채 바닥만 보이는 배가 보입니다. 일본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 앞바다에서 화학물질을 싣고 가던 우리나라 선박 거영선이 전복된 겁니다. 어제 오전 7시쯤 배가 기울고 있다는 구조 요청에 일본 해상보안청이 헬기와 선박을 동원해서 구조에 나섰지만 8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집니다. 11人が乗った韓国船籍のタンカーが転覆し、これまでに9人が救助され、このうち8人の死亡が確認されました。2人の捜索を急いでいます。 사고 선박엔 인도네시아인 8명, 중국인 1명, 선장과 기관장인 한국인 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한국인은 모두 60대 후반으로 1명은 숨졌고 또 다른 1명은 실종 상태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선박은 지난 18일 효고현을 출발해 울산을 가던 중 최대 초속 22.7m 돌풍이 부는 악천후를 만나 근처에 정박을 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전해집니다. アクリル酸およそ980トンの流出は確認されていないということです。 외교부는 영사를 사고 현장에 급파하는 한편 재외국민 보호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가상화폐 테라 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의 한국 송환이 확정됐습니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권 씨의 한국 송환 결정을 확정지었다고 밝혔습니다. 권 씨의 형기가 오는 23일 만료되는 만큼 이르면 이번 주말인 23일 또는 24일 우리나라로 들어올 걸로 보입니다. 밤사이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SUV 차량이 달려오던 차량에 2번이나 들이받치는 3차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서울 쪽방촌에서는 화재가 발생해 50대 남성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안정모 기자입니다. 앞범퍼가 완전히 망가진 회색 차량 한 대가 견인됩니다. 아수라장이 된 도로를 소방대원들이 수습하는데 차량 3대가 무질서하게 놓여 있습니다. 어젯밤 8시 20분쯤 서해안 고속도로 대천나들목 인근에서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SUV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견인이 지연되는 사이 뒤에서 달려오던 차량 2대가 SUV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은 겁니다. 이 사고로 차량 3대에 탑승한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고속도로 한복판에 구급차 한 대가 쓰러져 있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차량을 통제하고 견인차가 힘겹게 구급차를 일으켜 세웁니다. 어젯밤 10시 40분쯤 경기 하남시 가밀동 수도권 제1순환선 서하남 나들목 인근에서 승용차가 앞서가던 사설구급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사설구급차에 탑승한 1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었습니다. 앞서 어제 오후 5시 20분쯤 서울 후암동의 쪽방촌 건물에서 불이 나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쳤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호실 내부는 새카맣게 탔는데 건물 밖으로 미처 대피하지 못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난 방 안에서 이동식 가스버너가 작동됐고 주변에 있던 물건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2대 총선 후보자 등록이 오늘부터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정당 추천을 받은 후보자는 추천 정당의 당인과 대표자의 직인이 있는 추천서를, 또 무소속 후보자는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을 첨부해야 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보수의 텃밭인 대구와 경북 경산을 찾아 TK 민심 잡기에 나섭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전통적 지지 기반인 광주를 비롯해 전북 군산, 충남 논산 지역을 찾아 지지를 호소합니다. 우리 축구대표팀이 오늘 저녁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태국을 상대로 월드컵 예선전을 치릅니다. 임시 감독을 맡은 황선홍 감독이 지휘하는 첫 경기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의료 대란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메머드급 지방의대 등장이 현실화됐습니다. 정부가 비수도권 의대에 정원을 집중 배정하면서 정원이 200명인 학교가 7곳으로 늘었는데요. 지역 주민들은 환영하고 있지만 늘어난 학생들을 감당하려면 남은 1년 동안 준비 과정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안병수 기자입니다. 지역 의료 강화를 내세워 정부가 27년 만에 의대 증원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2025학년도 의대생 증원 계획 발표에 따르면 증원된 2,000명은 비수도권과 수도권에 약 8대2로 배분됐습니다. 인구 변화와 사회 변화, 의학의 발달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할 때 의사 인력 자체를 충원하는 작업 없이는 국민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충분히 공급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특히 지역 거점 국립대 7곳은 기존의 4배가 된 충북대를 포함해 정원 200명으로 대폭 확대됐습니다. 나머지 비수도권 의대도 120명에서 150명으로 50명 미만의 미니 의대는 최소 100명 수준으로 커졌습니다. 다만 빅5 병원이 있는 서울은 의료 여건이 충분하다는 이유로 증원이 무산됐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의사 선생님 만나는 시간이 는다든가 대화하는 시간이 는다든가 그런 거는 좀 더 여유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늘어난 신입생을 감당할 교육 여건 문제는 여전한 과제입니다. 저도 대학을 더 많이 방문할 것이고 교육부도 훨씬 더 이제 많은 접점을 가지고 대학과 이제 대화를.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국립대 의대 전임 교원을 1,000명 이상 확충하고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투자도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정부는 2,000명 늘어나는 의대 정원을 어느 대학에 몇 명씩 배정할지도 발표했는데요. 이 정부의 발표에 의료계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의료단체들은 대책회의에 나섰고 대한의사협회는 정권 퇴진 운동까지 거론했습니다. 이어서 신용수 기자입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의과대학 의전원 학생협회 등 의료계 3개 단체는 어제 저녁 온라인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의 대학별 배정을 확정 발표한 데 따른 겁니다. 오늘 중 회의 결과를 공개할 예정인데 정부를 향한 불만과 함께 강력한 경고성 메시지가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주목받는 건 의대 교수들의 사직 여부입니다. 빅5 병원을 보유한 5개 의대가 사직을 결의한 데 이어 총 24개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을 결의했거나 논의 중인 상황입니다. 대한의사협회도 비판 수위를 더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의협대의원회는 배정안 발표 이후 성명서를 내고 국가 권력을 남용해 국민 생명과 건강 수호에 역행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비판했습니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어제 오전 경찰 조사를 앞두고 기자들에게 정권 퇴진 운동을 언급하며 정부를 맹비난했습니다. 오늘부로 대한민국 14만 의사들은 의지를 모아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아직 다 의견을 모으지는 못했지만 제가 우리 의사들의 의지를 모아. 다만 이에 대해 상당수 국민이 공감하는 정책을 놓고 정권 퇴진을 운운하는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이혼을 통보한 남편에게 빙초산을 뿌리고 흉기까지 휘두른 여성이 검거됐다는 소식 어제 아침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이 중상을 입은 남편이 병원 10곳을 찾아갔지만 응급실에서 치료를 거절당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내용은 박혜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상을 입은 A씨는 화상과 출혈에 고통을 호소했지만 서울에서 응급실을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소방구급대가 접촉한 일부 병원은 전공의 파업으로 의사 수가 적어 입원을 거절했고 환자를 받을 수 있는 숫자 자체가 이전보다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거는 아니라고 할 수는 없죠. 중증 응급 환자를 수용할 의무가 있는 권역응급의료센터 3곳 역시 A씨를 받아주지 않았는데 이 중 한 곳은 더 위중한 환자를 받아야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빙초산을 마신 건 아니라고
할게요. 접촉된 부분은 뭐 2차원에서 하셔도 되는 상황으로 저희는 판단한 걸로. 구급대는 서울 시내 응급실 10여 곳에 문의를 했지만 결국 확답을 받지 못했고 A씨는 응급차에서 1시간 10분을 보내야 했습니다. A씨는 서울 강북구의 자택에서 24km나 떨어진 경기 의정부의 한 병원에 이송된 뒤에야 겨우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 경찰은 남성의 아내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계획범죄 가능성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서울의 한 주택에서 가족을 모두 살해하고 자신도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려던 한 4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가족들은 다행히 이웃의 신고로 목숨을 건졌는데요. 이 남성은 사업 실패 때문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걸로 보입니다. 전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 아침 경찰차와 소방차, 구급차가 잇따라 골목길로 올라갑니다. 40대 남성 A씨가 일가족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경찰에 발견됐습니다. 경찰 봉고차 3개가 들어와 있더라. 그건 무슨 수상해가지고 또 신문스 그때가 사진 찍고 얘기하고. A씨는 아내와 자녀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이웃이 요란한 소리를 들었다며 경찰에 신고해 가족은 의식을 잃기 전 구출됐습니다. A씨를 비롯한 가족 모두 병원에서 치료 중인데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입니다. 부부는 지난 2개월치 집세도 내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업 실패를 비관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A씨를 살인 미수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 밖으로 나와 재판에 넘겨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게 법원이 징역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선고 결과를 듣고 판사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고 말한 조두순은 곧바로 법정 구속됐습니다. 보도에 윤규란 기자입니다. 아내와 불화로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40분 동안 집 밖으로 나왔다가 기소된 조두순에게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조 씨는 결심 공판을 마치고 나오면서 과거 자신의 성범죄를 언급하며 잘못이 없다는 투의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일주일 만에 열린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조 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고 정한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한 건 단 한 차례라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며 헤드폰을 쓰고 선고 결과를 들은 조두순은 재판장이 무슨 말을 하는지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다는 등 횡설수설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들에 이끌려 법정 밖으로 나온 조 씨는 곧바로 경기도의 한 교도소에 법정 구속됐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헬스장에서 한 남성이 갑자기 쓰러졌는데 옆에서 운동을 하던 젊은 남성이 마치 용수철처럼 뛰어나가 쓰러진 사람을 구했습니다. 본능적으로 사람을 살린 이 남성, 비번날 운동 중이었던 소방관이었습니다. 이서영 기자입니다. 전북 익산의 한 헬스장입니다. 기구 앞에 선 한 남성이 뒷목을 잡고는 그대로 고꾸라집니다. 쿵 소리를 들은 바로 옆 운동기구 젊은 남성이 반사적으로 튀어나가 쓰러진 사람을 살핍니다. 심정지로 호흡이 멈춘 걸 확인한 남성은 공간을 확보한 후 곧장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마침 근무가 아니던 소방사가 체력단련차 헬스장을 찾았다가 소중한 생명을 살린 겁니다. 아무도 나서는 분이 없어가지고 119 신고랑 그 AED 요청 같은 거 하고 바로 심폐소생술을 한 거예요. 신속한 응급처치 덕에 50대 환자는 119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 신체 반응을 보였습니다. 현재는 의식을 되찾았고 병원에서 건강을 회복 중입니다. 배운 내용을 제대로 했더니 환자분이 수생하셨던 것 같습니다. 최 소방사는 많은 사람들이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알게 됐으면 좋겠다고 말을 맺었습니다. MBN 뉴스 이서영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미국 유명 TV 시리즈 로스트에 출연하고 한국 드라마 굿닥터를 리메이크한 배우 겸 제작자 데니얼 데킴이 서울시 명예시민이 됐습니다.
어제 수여식에는 킴의 배우자인 미아 킴과 드라마 제작진도 함께 참석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킴은 한국인 혈통을 지닌 것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면서 침대맡에 태극기를 붙이고 살던 소년에겐 엄청난 일이라고 감사의 소감을 전했습니다. 킴은 드라마 버터플라이 촬영을 위해 올해 초 한국에 들어와 서울 청계천과 여의도 일대에서 촬영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드라마 버터플라이는 한국에 사는 전현직 미국 정보요원의 추격전을 그린 작품으로 배우 김태희 씨의 할리우드 진출작으로도 화제를 모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선 캠페인 과정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멜라니아 여사가 현지 시간 19일 공개석상에 깜짝 등장해 대중의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멜라니아 여사는 이날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한 투표소를 찾아 투표에 참여했는데요. 대선 캠페인에 함께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엔 지켜봐달라며 짧게 답했습니다. 멜라니아 여사는 은둔의 퍼스트레이디라고 불릴 정도로 영부인 시절 공식 활동을 많이 하지 않았는데요. 이번 대선 경쟁자인 조 바이든 대통령의 영부인 질 바이든 여사의 활발한 공개 행보와 비교되면서 앞으로 어떤 공개 행보를 이어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할리우드 배우 데미 무어가 치매를 앓고 있는 전 남편이자 배우 브루스 윌리스의 생일을 축하하면서 함께 있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데미 무어는 한국 시간으로 어제 SNS를 통해 브루스 윌리스, 우린 당신을 사랑하고 정말 고마워라는 메시지와 함께 서로의 팔을 감싼 채 바라보고 있는 사진을 올렸는데요. 두 사람은 1987년 결혼한 뒤 2000년 이혼했지만 여전히 친구로 지내고 있죠. 특히 브루스 윌리스가 치매 진단을 받은 이후 종종 함께 지내며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앞서 브루스 윌리스는 지난 2022년 실어증과 치매 소식을 연이어 전하면서 전 세계 팬들을 슬프게 만들었는데요. 최근엔 가족과 친구들이 이별을 준비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정치권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이종섭 호주 대사가 오늘 귀국할 거란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당정 갈등의 또 다른 불씨였던 비례대표 문제도 해결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호남 출신 인사를 비례대표 당선권에 배치하면서 당 안팎의 비판을 받아들였다는 분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지영 기자입니다. 4년 전 경험에 비춰봤을 때 굉장히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뇨한 위원장 호남이시고 김화진 부비환 충분히 배려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미래가 호남을 배려한 잘된 공천이라고 자평한 지 이틀 만에 비례 명단을 다시 발표했습니다. 기존 명단에서 호남 인사는 5번을 받은 강선영 전 육군 항공작전 사령관과 8번, 22번에 각각 배치된 이뇨한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김화진 전 전남도당 위원장 등 3명입니다. 바뀐 명단에는 배제됐던 조배숙 전 국민의힘 전북도당 위원장이 당선권은 13번에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친윤 핵심 이철규 인재영의 위원장의 비판을 시작으로 당 안팎에서 쏟아진 호남 홀대론 비판을 받아들인 겁니다. 호남 인사들이 다음에 아니면 이번 정부 내내 계속 호남의 여론들을 반영해 줄 분들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런 분들이 좀 배치가 안 된 것이 좀 아쉽다. 당직자 출신인 이다리 전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는 당선권으로 상향 조정됐고 김강환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장이 명단에 추가되며 당직자와 장애인에 대한 배려도 반영됐습니다. 다만 이철규 위원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먼저 진행됐던 비례대표 공천 과정이 불투명했다고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당내 갈등이 추가로 불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당정 갈등이 어느 정도 정리됐다고 판단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여당의 험지인 경기도 안양에서 첫 현장 선대위를 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다른 점을 보여주겠다며 노후화된 1기 신도시에 재정비를 약속했습니다. 민지숙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 안양의 어린이공원을 찾아 후보자들을 시민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곳 지역구는 지난 총선에서 20년 만에 민주당의 자리를 내어준 곳이기도 합니다. 여당의 험지에서도 시민들은 몰렸고 이들을 향해 한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마이크를 늘 쓰죠? 네.
그분은 법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 법이 좀 이상하더라도 그 법을 지킬 겁니다. 1,400만 경기 민심을 잡기 위해 현장에서 중앙시장 유세 일정을 새로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재개발과 재건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세력이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그걸 반대한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민주당이 다시 경기도 의석을 차지한다면 경기도민이 바라는 신도시의 재정비는 불가능해질 겁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 보수 텃밭인 대구를 찾아 전통 지지층 결집에 나설 예정입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야권 소식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지역구가 있는 인천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한 시장에서 대파를 들고 윤석열 정부의 물가 정책을 강도 높게 비난했는데요. 오늘은 민주당의 텃밭 광주를 찾습니다. 유승호 기자입니다. 지난 19일 하루 365km 강행군을 벌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어제 찾은 곳은 자신의 지역구가 있는 인천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현장을 살피며 정권 심판을 위한 촌성 승리에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시장을 돌며 지지를 호소한 뒤 윤석열 정부가 물가 관리는 물론 경제 정책에 실패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서민들한테 예산을 지원하면 돈이 돕니다. 소비 승수 효과라고 해요. 이 무식한 양반들아. 이번 4월 10일에 확실히 버릇을 고쳐주겠습니까?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 문제를 꺼내들며 국민의 요구로 사실상 경질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이 투표로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겁니다. 민주공화국에는 재벌도 한 표, 왕이 되고자 하는 권력자도 한 표, 그의 부인도 한 표, 시정잡배도 한 표입니다. 인천 출마자 14명도 한자리에 모였는데 돈봉투 의혹으로 탈당 후 노종면 인천 부평갑 예비후보와 단일화한 이성만 무소속 의원도 함께했습니다. 오늘은 이해찬, 김부겸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과 함께 텃밭인 광주와 전북 등을 찾아 필승 결의를 다질 예정입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한편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 상승이 계속되면서 야권에선 분위기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다급해진 민주당은 조국 혁신당이 아니라 민주연합이 진짜 한편이라면서 견제에 나섰습니다. 이 내용은 표선우 기자입니다. 첫 공동선거 대책회의를 연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 지도부가 손을 꼭 맞잡습니다. 우리가 진짜 한편입니다. 아군입니다, 아군. 민주당과 공통 당명이기도 한 더불어를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합니다. 더불어 가면 승리할 것이고 더불어를 선택하면 행복이 3배, 10배, 100배가 될 것입니다. 민주당 지지자들 일부가 비례정당으로 조국혁신당을 지지하자 견제에 나선 겁니다. 실제로 최근 조국혁신당은 비례정당 투표에서 더불어민주연합을 제치고 2위에 안착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 가운데 조국혁신당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더 높은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조국혁신당 명예당원이 되겠다고 발언한 박지원 민주당 예비후보에게 당 경고 조치가 내려진 것도 이런 흐름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박 예비후보는 덕담 차원이었다며 자신은 뼛속까지 민주당원이라고 사과했지만 이재명 위원장은 심각한 해당 행위라며 직접 경고했습니다. 공천장을 회수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그런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그 이상의 제재를 할 수밖에 없다. 커지는 내부 위기감에 사실상 본보기 단속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격전지 속으로 3자 대결로 판세가 복잡해진 세종갑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에선 민주당 현역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고 민주당 탈당 인사가 도전장을 내밀었는데요. 민주당의 텃밭으로 여겨지는 세종시에서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주목됩니다. 이병주 기자가 후보자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행정수도 이전 공약으로 출범한 만큼
민주당 텃밭으로 여겨집니다. 지난 2012년 첫 총선을 시작으로 분구된 지난 2020년까지 3번의 선거 동안 모두 민주당 계열 인사가 휩쓸었는데 2년 전에는 국민의힘 소속 시장이 나오는 이변도 일어났습니다. 특히 정부 청사와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몰려있는 신도심을 포함하는 이곳 세종 갑 지역구는 현역 홍성국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며 무주공산이 됐습니다. 여기에 제3지대 한 축인 새로운 미래의 공동대표이자 비교적 인지도가 높은 김종민 의원이 출마를 선언하며 중원의 격전지로 떠올랐습니다. 후보들 모두 행정수도 완성의 적임자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영선 후보는 올해 지역에서 활동해 누구보다 세종을 잘 안다고 강조합니다. 지금까지 행정수도 건설을 위해서 국회 세종의사당, 법원 설치 등의 일을 해왔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개헌의 문제였습니다. 국민의힘 류재화 후보는 세종시장까지 여당 소속이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만들고 있는 도시입니다. 어떤 공약을 내세우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회의원이 한 팀이 되지 않으면 힘듭니다. 새로운 미래 김종민 후보는 당이 아닌 일할 사람을 보고 뽑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정치적인 무게가 있어야, 이 발언에 무게가 있어야 관철되는 숙제입니다. 김종민 3선 만들어주시면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젊은 세종시, 젊은 유권자들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후보를 뽑겠다고 입을 모읍니다. 애들한테 이제 지원을 많이 해준다는 그런 공약이 있으면 그 분을 뽑을 것 같습니다. 혜택을 더 늘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무소속 성선재 후보도 출마의 뜻을 굽히지 않아 표분산 변수가 큰 가운데 후보 간 단일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세종갑에서 어떤 후보가 웃게 될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MBN 연중기획 부모와 자녀가 행복한 대한민국 부자행 순서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저출산 예산으로 300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72명, 처참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는데요. 매일경제신문의 창간 58주년 국민보고대회에선 가족의 가치를 회복하지 않고 돈만 쓴 결과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상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동갑내기 부부와 7남매가 옹기종기 모여 사는 16평 크기의 보금자리입니다. 아동수당을 제외하고 한 달 200만 원 남짓한 수입이지만 아이들을 밝고 건강하게 키우고 있습니다. 육아 비용은 생각하지 않냐라는 일부 곱지 않은 시선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내 전혜희 씨는 육아 비용이 부담스럽다고 해서 아이들도 부담스럽다고 생각한 적은 없다고 말합니다. 아이들 키우면서 커가는 모습 보면서 좀 보람되는 일도 있고 사실 힘든 것도 있지만 그만큼 배로 또 오는 게 있어서. 대한민국 인구 대역전을 주제로 열린 국민보고대회에서 주목한 것도 가족의 가치입니다. 출산율은 국가적인 자신감이 충만했던 2005년에 반등했고 그렇지 않았던 2015년에 하락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의 가장 작은 단위라고 할 수 있는 가족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현금 지원에 집착하면서 우리가 소중한 자녀들을 비용과 부담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사실 문제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다시 돌려먹고 자녀가 결코 부담이 아니고 엄청난 축복임을 우리는 재인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의 가치 회복과 함께 이번 국민보고대회에서는 이민을 적극 받아들여 젊은 인구를 늘리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독수 국무총리는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정부는 이민을 비롯한 인구 정책이 대한민국의 도약의 새로운 마중물이 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세심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밖에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 ESG 대신 인구 위기 책임을 강조한 EPG라는 개념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지난해 전 세계는 기온 관측 사상 가장 높은 온도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지구온난화가 우리나라를 찾는 철새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데요. 자세한 내용 강세연 기자가 전합니다. 가창오리 떼가 노을이 지는 하늘에 한 폭의 그림을 그립니다.
쇠기러기도 나란히 줄지어 푸른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겨울철 우리나라를 찾는 물새는 무려 130만 마리, 특히 기러기류 새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5년 8만 8천 마리가 찾았던 쇠기러기는 올해 15만 7천 마리가 찾아 80% 가까이 늘었고, 큰 기러기도 47%나 늘어 11만 마리가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기러기의 증가는 지구온난화가 원인으로 꼽힙니다. 작년 지구 평균 표면 온도는 산업화 이전인 평균 대비 약 1.45도가량 높았으며 174년간의 관측 기록 중에 가장 따뜻한 해로 기록되었습니다. 기온 상승으로 기러기가 번식하는 툰드라 지역의 먹이가 풍부해지며 수가 늘어난 겁니다. 당장은 수가 늘었지만 기온이 더 오르면 결국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온도가 올라가면서 쇠기러기 집단이 좀 늘어나다가 어느 정도 온도가 올라간 이후에 습지가 좀 마르고 건조 현상이 일어나면서 오히려 집단이 줄어든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기러기보다 남쪽에 사는 오리는 서식지에 가뭄이 덮쳐 우리나라를 찾는 수가 감소했습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주변 국가와 함께 철새 생태계의 변화에 대해 연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최근 엔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엔저 현상이 계속되면서 일본을 찾는 여행객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만 85만 명의 우리 국민이 일본 여행을 떠났는데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나라를 찾은 일본 관광객은 14만 명에 그쳤습니다. 이마저도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데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김태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차도 없고 가깝고 쇼핑하기 좋아가지고 특히나 요즘 엔저 때문에 물가가 많이 싸잖아요. 지금은 이제 우리 딸이 비즈니스 끊어주거든요. 엔화 때문에 좀 아주 저렴하고 좋다고. 100엔당 860원대까지 떨어지는 등 엔저 현상이 계속되면서 일본 여행 수요는 급증했습니다. 반대로 일본 관광객들은 엔저와 더불어 급격히 오른 한국 물가에 여행을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韓国って安くで行けるっていうなんか認識があったんですけど、去年来た時はコロナ直後やからしょうがないかなって思ったんですけど、もうコロナ落ち着いたのにこんなに飛行機代高いんや。来てからホテル変えたんですよ。ホテルが安いとこ取ったんですけどよくなくって、その明細を見たら実際日本円に換算した時にすごい高くなってて、その明細を見て驚くとかがあります。 이 때문에 일본인 관광객 수는 눈에 띄게 줄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한국을 찾은 일본 관광객은 19만 명이 넘었지만 올해 1월에는 14만 명 정도로 약 30% 감소했습니다. 반면 올해 1월 일본을 찾은 한국 관광객은 약 85만 명으로 격차만 6배에 달합니다. 일본인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 숫자 역시 코로나19 직전에 80% 수준에 그치며 여행 수지는 갈수록 악화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나 수도권만 관광객들이 많이 왔었다면은 지역으로 좀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물가가 지금 비싸짐으로써 사실 관광을 좀 저해하는 요소가. 정부는 1년 만에 최대 적자를 기록한 여행 수지 개선을 위해 먹거리 콘텐츠를 개발하고 일본 학생들의 수학여행 유치 마케팅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투자 사기가 크게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코인 리딩방 같은 투자방을 통해 특정 사이트 가입을 유도하거나 데이팅 앱으로 외국인처럼 속여 접근하는 사례, 해외 유명 자산 거래소를 사칭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 시 우리나라에 정식 신고된 곳인지 확인하고 SNS 등을 통한 투자 권유는 일단 의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올해도 주택시장 침체가 이어지면서 새 아파트 입주율이 70% 초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72%에 그쳤는데 수도권은 83.1%, 지방 중소도시는 68.2%로 나타났습니다. 입주하지 않는 이유로는 기존 주택 매각 지연이 절반을 차지했고 잔금 확보 문제, 세입자 미확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55세에서 64세 임금 근로자 10명 중 3명은 비정규직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은 34.4%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
성별로 보면 남자가 33.2%, 여자가 35.9%를 기록했는데요. 중장년층의 정규직이 부족한 이유로는 과도한 연공서열형 임금구조와 강한 정규직 고용 보호가 꼽혔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여기 전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이가 있는데요. 우크라이나를 떠나 미국 뉴욕으로 가서 꿈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모습 함께 만나보시죠. 다리에 아름다운 꽃이 그려졌습니다. 타투이스트가 문신을 새기는 모습인데요. 이 타투이스트에게는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탈출해 뉴욕에 자리 잡게 된 건데요. You lost seats in the bus to go to the western part of Ukraine, and then once we came there, we just found another bus and we went to Poland. 35시간의 여정 끝에 폴란드로 갔고 지난 2월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타투를 할 때 평화로움을 느낀다는 그녀. 이곳에서는 더 행복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일본 도쿄의 거리에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일 경찰서장으로 임명받기도 했다는데요. 무슨 일인 걸까요? 일본 도쿄의 한 거리에 나타난 고질라. 최근 영화 고질라 -1이 미국 아카데미상에서 수상을 하면서 일본에서 주목받고 있는 캐릭터인데요. 고질라가 도쿄의 일일 경찰서장으로 임명받았습니다. 시민들의 뜨거운 반응에 고질라도 열심히 부응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행진 중간중간 팬들과 함께 사진과 영상을 찍는 등 팬 서비스도 놓치지 않았고요. 동시에 교통안전을 지켜달라는 메시지까지 열심히 홍보했습니다. 일일 경찰서장으로서의 역할 아주 톡톡히 한 것 같네요. 드넓고 푸른 숲, 거리의 술로 듣기만 해도 평화로움을 무장한 핀란드 얘긴데요. 이런 이유들 때문일까요? 이번에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핀란드가 꼽혔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핀란드입니다. 무려 7년 연속 선정된 건데요. 이는 평화로운 자연경관 덕분이기도 하지만 평등한 부의 분배 등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는 복지 덕분이라는데요. In Finland, Denmark, and the other Scandinavian countries, you'll find that wealth is way more evenly distributed. So more people benefit from the wealth that's being generated in these countries. 국민 행복을 결정하는 여러 요소를 통틀어 가장 높은 점수를 차지했다는데요. 핀란드 국민들이 부러워지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오는 2분기 전기요금이 현 수준에서 동결될 전망입니다. 한국전력은 오늘 2분기에 적용될 연료비 조정 단가를 발표하는데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해 현재 단가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생활물가 상승으로 올해 상반기 공공요금을 동결하겠다는 기조가 뚜렷해 나머지 전기요금 항목도 인상 없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축구대표팀 내분 사태 이후 처음으로 국내 취재진 앞에선 이강인 선수가 너무 죄송하고 많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장 손흥민 선수는 이강인이 선후배들 앞에서 다시 한번 진심 어린 공개 사과를 했다고 전하면서 그 마음을 받아줬다고 말했습니다. 박규원 기자입니다. 손흥민과 이강인이 엷은 미소를 띤 채 함께 훈련합니다. 정적이 감돌았던 지난 훈련과 달리 선수들은 밝은 분위기 속에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이강인은 훈련에 앞서 내분 사태와 관련해 국민 앞에 사과했습니다. 실망시켜드려 일단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많은 반성을 하고 있는 기간인 것 같아요. 그제 저녁 대표팀에 합류한 이강인이 선후배들에게 먼저 다가가 인사하고 공개 사과하면서 내분 사태가 일단락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장 손흥민은 사과에는 용기가 필요한데 이강인이 용기 있는 자세를 보여줘서 선수들이 그 마음을 받아줬다고 전했습니다. 손가락 부상 등 갈등에 대한 질문을 자제해달라고 취재진에게 요청한 손흥민은 대표팀이 하나로 뭉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손가락 기사는 좀 안 써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축구라는 스포츠가 팀 스포츠이기 때문에 저로 인해서 이런
안 좋은 기사들이 나가는 것 자체가 조금 불편하기 때문에 내분 사태를 수습하고 다시 하나로 뭉친 대표팀은 오늘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태국과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3차전을 치릅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오늘 아침도 꽃샘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영하 0.8도로 어제 아침보다 2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제천 영하 4.9도, 대관령은 무려 영하 11.8도까지 뚝 떨어져 있습니다. 출근길 보온에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그래도 낮부터는 기온이 차츰 오르면서 추위가 한결 누그러지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11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고요. 앞으로 기온은 갈수록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내일 오후부터 모레 아침 사이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중서부와 제주에 최고 4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20mm가 되겠습니다. 비가 내리기 전까지 대기는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일부 수도권과 충북, 영남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전국 하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미세먼지 걱정 없이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춘천 영하 4.6도, 대전은 영하 1.3도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낮이 되면 서울의 기온 11도, 대전 12도, 광주와 대구는 13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사이에도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목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